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국회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정개특위 본격 가동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네. 도입이라든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향방 이런 것들이 쟁점이 돼서 정개특위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3건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도 지지 정당을 표기를 해서 대선거구로 해가지고 그걸 정당 지지율에 맞게 나누는 네. 그런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원래 하기로 했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뭐 위성 정당을 방지한다든지 이렇게 개선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크게 법률안 내용들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선거구제 개편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의원들의 입장은 동상이몽이다. 내년 총선 전에 가능할지. 김진표 의장은 일단은 3월에 마무리를 짓고 개헌도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네요. 네, 일단 3월에 마무리를 짓자라고 하는 예. 거는 아마 김 의장도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제안했을 거예요. 3월이면 뭐 얼마쯤 남지 않았는데. 그 전례를 보면은 총선 직전에 선거제도가 완결적으로 논의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미리 좀 이렇게 압력을 좀 가해놔야 물살을 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나중에 결정이 되더라도 그동안의 논의를 차곡차곡 잘해서 합의를 했으면 그렇죠? 선거 직전의 결정이라도 무리가 없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일단 논의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김진표 국회의장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진영과 팬덤 정치를 종식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또 개헌을 해야 된다 하는데 이 팬덤 정치하고 개헌이 관련이 있는 겁니까? 팬덤 정치가 이제 정당 체제로 봤을 때는 양당 체제에서 있기가 쉽거든요. 네. 다당제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팬덤이나 계파가 어떤 정당을 주도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제3, 제4의 선택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양당제에서는 나도 이 당 지지하는데 이 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이 마음대로 해도 나는 어쩔 수 없이 또 이 당을 찍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하면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가는 이런 흐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다당제라고 했을 때 선거제도로 보면은 뭐 중대선거구제나 그렇죠. 뭐 비례대표제 확대가 있고요. 그리고 개헌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통령제보다는 의원 내각제 방향으로 조금씩 더 가는 게 다당제에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면 개헌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데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데 4년 중임제 개헌 이 얘기를 지금 꺼낼 수도 있나요, 그러면? 네, 개헌 얘기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사실 4년 중임제 개헌이라고 했을 때 이게 딱히 선거제도 개혁하고 부딪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분권형 대통령제하고 같이 논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아직까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정식 화두로 꺼내진 않았거든요. 중대선거구제는 얘기를 했지만 네. 4년 중임제 얘기는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4년 중임제를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다라고 네. 판단을 했을 것이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갑작스럽게 내놓는 제안은 아닐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이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관련된 개헌 구상을 밝혔는데, 그러면 결국 4년 중임제 이 개헌으로 전국 주도권을 잡아보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정치 구조에 대한 토론을 할 때 본인 정치인 각각의 특기 분야가 있거든요. 네. 선거제도가 특기인 사람도 있고, 권력 구조가 특기인 사람도 있고, 뭐 형사사법 체계가 특기인 사람도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는 특히 이제 대통령 임기 문제, 네. 이것을 가지고 더 사활을 걸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시 영수회담 이것도 제안할 수도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존심 상하지만 다시 제안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오래도록 현재 대면해서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것을 나를 지금 정권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자존심 상하지만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본인한테도 더 이득이 될 것이다 네. 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해서 어제 좀 주목할 만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아사히 신문 보도입니다. 이 강제동원 해법으로
한일 기업 기부로 한국재단 대납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면 가해자인 일본 피고 기업이 져야 할 배상금을 우리나라 한국 기업이 진다. 이런 내용인 건가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같이 같이 부담한다. 부담한다라고 하는 안이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 사법부의 판결은 일본의 가해 기업이 배상해라 였는데 사실 이제 이게 양국 정부나 양국의 사법부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 배상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 매각 현금화를 하면 외교적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타협 안들이 계속 나왔었던 것이죠. 근데 또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은 그러면 이 타협 안에 일본 정부나 기업은 응할 것이냐? 네.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고 만약에 일본 기업이 해당 기업이 도의적인 지원이라든지 사과조차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우려는 또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과 부분이거든요. 지금 피해자들이 원하는 게 돈이나 배상금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성의 있는 사과 먼저 해라. 그게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은 존재를 합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또는 변호인들 사이에서도 좀 원론적인 원칙적인 어떤 배상론에 가까운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꼭 배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과 정도는 해야 된다. 성의 있는 사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옛날에 일본의 최고 재판소에서도 배상 판결은 안 내렸지만 도의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권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적어도 지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건데 지금 또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는 해당 기업들은 빠지고 제3자 기업들이 그 도의적으로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안도 그것도 나오고 좀 있거든요. 이해하기 좀 어렵네요.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들 중에서 굳이 배상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마저도 분노하게 되고 못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와 관련해서 정부 주최로 오늘 공개 토론회 열려고 했는데 피해자들, 시민단체 등 전면 보이콧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 시민단체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토론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외교부와 소통 과정에서 잡음이 생긴 것을 두고 결국에 피해자를 들러리 세우는 날림 토론회 아니냐라고 불참 의사를 결국 밝혔습니다. 물론 이 단체들 말고도 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시민이라든지 단체가 참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반쪽 토론회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는 나오고 있고요. 이게 반쪽 토론회가 만약에 된다면 그래도 이제 나온 사람이랑 불참한 사람을 가른다거나 네. 예, 이렇게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게 정부가 좀 지켜야 될 수칙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배상금 문제가 지금 논의가 좀 급물살 타고 있는 이유가 뭔가 관련해서 지금 요미우리 신문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일본이 G7 의장국인데 5월 달에 개최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초청 여부가 강제 동원 해결에 달려 있다. 이 보도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까? 네, 그런 시각이 이제 있다는 것을 요미우리 신문, 일본 내의 신문이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네. 예, G7 정상회의가 굉장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타협이나 해결을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뭐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 업무 보고도 받았는데 아마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논의도 아니면 보고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것은 예전부터 중요 사안이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해법의 어떤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올려놨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업무 보고에서 내용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해결 방안도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대략 잡아놓은 방안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이걸 어떻게 협상을 할 건지 예, 그리고 플랜 B는 있는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만약 그 일본 언론 보도대로 이 정부의 해법이 이렇게 뭐 우리 국내 기업이 이제 배상금을 무는 걸로 제시가 된다면 후폭풍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에서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는 있어야 된다. 꼭 네. 배상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의견이 많이 모아질 텐데 만약에 나온 방안 그리고 일본 측과 최종 협의해서 만들어진 안이 굴욕적이다라거나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실제로 피해자들 상당수가 반발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여론의 반발도 같이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결국에 한국과 일본 간의 협상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국내 여론을 모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 도시로 넘어가죠.
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또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태국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네. 공교롭게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날 그날 검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공교롭게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필연성이나 그러니까 뭐 잡히려고 준비를 인과성. 그날 준비하고 네. 있었다. 이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예, 같기도 하고요. 인과성이 있는 것 같지는 예. 않고요. 그래서 공교롭게라는 네.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겠죠. 받고 있는 혐의를 좀 대략 살펴보면 일단 그 기업 내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환사채 관련해서 네. 허위 공시를 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배임 횡령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정치적으로 나아가서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김 전 회장이 온다면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라든지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태국에서 국내 송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제쯤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네,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오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네. 전망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인도 청구서 증거 자료 이런 것들 다 태국어로 작성을 해야 되고 기술적인 문제인 것이죠. 기술적으로. 네, 근데 예. 다만 한국과 태국은 범죄인 인도 협조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국가라고 합니다. 아하. 근데 결국 변수는 김성태 전 회장 본인 입장인데요. 거부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재판을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나는 저쪽으로 소환되지 않겠다. 예, 그렇게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고 게다가 태국 같은 경우는 이 범죄인 인도 심사가 2심제입니다. 재판이 1심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김 전 회장 측근도 작년 12월에 태국에서 체포가 됐거든요. 예. 현재 뭐 오래 지난 건 아니지만 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아직 태국에 있는 상태고요. 근데 다만 마지막 변수가 있는데 강제 추방 가능성입니다. 아하. 강제 추방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어떤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재판도 필요 없이 올 수 있다. 예, 이래 그렇습니다. 되는 거네요. 근데 최종 변수가 또 있는 것이 강제 추방을 한다고 반드시 한국으로 추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한국, 태국 양국의 협의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변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로 분류되는 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또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건데 입을 열지가 이제 주목이 돼요. 이전까지 대장동 사건에서 김만배 입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김성태 입 네. 중요할 것 같네요. 아무래도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이게 전환사채 문제, 그러니까 자금 흐름의 문제하고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결국에 김성태 전 회장이라고 하는 축에 해당하는 인물이 없으면 이 고리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 진술에 굉장히 크게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오늘 뉴스타파가 정영학 녹취록에 불리는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했던 이 검찰의 핵심 증거가 이 대장동 녹취록, 정영학 녹취록인데 이거를 공개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정영학 녹취록 공개는 부분적으로 그렇죠. 이루어졌거든요. 보도한 건 일부만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살펴보면 언론사별로 예. 좀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좀 취사 선택해서 보도를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보면 현재 나오는 의혹들을 보면 사실관계를 떠나서 의혹만 보더라도 김만배 씨가 어느 쪽과 접촉했느냐 했을 때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접촉을 했고 정치적으로 봐도 이쪽 저쪽 다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뉴스타파의 취지는 이거 한번 다 보자. 한쪽만 발췌해가지고 보지 말고 다 보자 이런 취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보자. 그리고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법조계에 대한 로비 이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지고 있지 않다 이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또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부분인가요?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녹취록에 이 김만배 씨가 이 친한 검찰 간부들을 통해서 각종 검찰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정황 그게 담겨 있다고 보도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영학 씨 녹취록 부분에서 따온 그런 입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뭐 김만배 씨가 고위 검찰 간부들을 네. 만나서 수사를 좀 잘 봐달라라고 하고 이제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그런 편의를 제공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예, 이것이 이제 점차 보도로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뭐 윤곽근 검사장 당시 검사장이라든지 네. 김수남 검사장 등 그렇습니다.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뭐 좀 그런 내용도 2부에서 조홍천 의원과 이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중국 정부 비자가 발급 중단 얘기인데 우리가 검역 강화를 하니까 보복 조치로 중국이 한 거 아니냐. 네. 우리가 첫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첫 대상이고요. 아. 사실 이 비자 문제는 국가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예전에 네. 일본의 수출 규제 파동 때도 그렇죠. 뭐 일본에서 무비자 입국 없앨 수도 있다. 이런 설이 흘러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중국이 이 비자 문제를 건드렸다는 거고요. 특기할 만한 점은 사전 예고가 없었다. 예고 없이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복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굉장히 특기할 만한 부분이고, 그리고 한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강하기 때문에 예. 쉬운 타겟이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덕수 총리는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보복성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국하고 뭐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보복이라고 중국이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는 않겠다. 아. 어떻게 보면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좀 넌지시 이 조치는 풀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 시그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자면 신중하고 절제된 행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근데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저쪽에서 보복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것 치고는 반응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려되는 게 기업들의 피해예요. 과거 사드 보복, 또 한한령 악몽 떠오르는데, 여기서 끝날지 더 중국의 보복초에 나올지 이 부분이 걱정스럽네요. 네, 근데 외교에서 보복 조치는 항상 뒤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불확실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한일 갈등 때도 맞습니다. 일본이 어디까지 보복을 할지 굉장히 불확실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처신을 아마 예측 가능성을 더 낮추는 쪽으로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김건희 여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대구 방문을 했는데 설명절을 앞두고 대구 서문시장 방문하는 거, 글쎄요, 이런 공개적 행보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윤 대통령과 동행을 한 것도 아니고 네, 독자적인 단독입니다. 행보였었고요. 네.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서 새마을운동 중앙회 소속 대학생 봉사자들과 함께 급식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단독 행보라고 봐야 되는데 조용한 내조 하겠다라고 또 밝힌 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조용한 내조는 안 하겠다. 뭐 그리고 이제 단독 행보 공개적으로 하겠다. 이게 뭔가 바뀐 거라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켜보면 점진적 지속적으로 행보 자제를 했던 방침을 조금씩 깨고 나왔거든요. 해외 순방길에 동행한 게 대표적인 것이고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거기서 촬영을 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관저에서 식사회동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개 행보에 가까운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용한 내조라고 하는 틀은 깨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납작만두하고 떡볶이 먹으면서 딱 내 스타일이다. 네. 라고 얘기했는데, 납작만두는 대구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납작만두, 저도 대구에 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납작만두는 대구에만 있어요. 사실은 좀 독특한, 저희는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타지의 사람들은 이게 만두가 맞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만두의 있거든요. 최고봉은 납작만두입니다. 예, 굽이잖아요. 네, 저는 그 의견을 굽힐 수 없습니다. 예, 저도 대구라서 네.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김건희 여사가 납작만두를 그렇게 많이 즐기진 않았지 싶은데 아마 대구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 얘기도 딱 내 스타일이다, 이것도 좀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구 서문시장이라고 네. 하는 장소 자체가 소위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이, 관계자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이 대구,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애정 표시를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또 서문시장 갔던 이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 4부에 여론동답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